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4월의 과수원 관리 주요 작업 유튜브 비대면 영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 동부 과수농협의 지도상무 허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과원 관리 4월달 목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공수분하고 결실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원리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인공수분이냐 또 결실 관리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하셨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어저께 오늘이 4월 5일인데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냉해가 이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리도 오고 그랬는데 냉해 대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5월 한 6월 중순까지 신고배의 이제 흑성병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살균제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수분 및 결실 향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인공수분 하게 되면 이제 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뭐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가 어디 있나요? 신고가 여기 있네요. 여기 신고가 여기 보시면 S3, S9 그러니까 결국 뭐 유전인자라고 하지만 S3과 S9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3이라는 아버지와 S9라는 엄마가 성이 달라야 되는 얘기죠. 김 씨와 예를 들면 박 씨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신고의 경우. 근데 뭐 박 씨, 똑같은 박 씨 이렇게 되면 이제 결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자가 품종당 이렇게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중복이 되면은 더 좋지 않고 두 개가 더 중복이 되면 그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인자가 달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S3, S9가 신고인데 이게 뭐 S2, S5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S3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S3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S3의 그룹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이 다 지금 S3입니다. S3. 그러니까 신고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전자 S3, S9가 신고배의 유전자형인데 이 하나가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을 차지함으로써 결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의 결실 특성은 어쨌든 뭐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게 오면 결실이 안 돼요. S3, S9이 S9가 오면은 그렇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S3이 겹치고 신고가 S3, S9인데 예를 들어서 S3, S7 이렇게 되면 이 하나만 겹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결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꽃가루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쭉 화분간을 신장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결실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만 이루어지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완전 화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수가 S4, S5입니다. S4, S5죠.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S3, S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꽃가루가 묻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S4, 여기는 S5의 화분이 들어와서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중복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S3과 S9가 없이 중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유전자 중복이 하나라도 중복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S3, S9인데 S3 뭐 예를 들어 S7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중복이 된 것이 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복이 없게 되면 착과율도 100%, 종자수도 100%. 그 다음에 종자는 보통 과일에 배에 10개가 있죠. 5개씩 한 쌍을 해서 두 개가 한 쌍으로 해서 5개씩 있으니까 10개가 되죠. 종자가. 그 다음에 과중, 무게도 100%. 그 다음에 기형도 100%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 중복이 하나가 될 것 같으면 착과율도 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자수도 75%뿐이 안 되고 과중도 78%, 그 다음에 기형도 74%. 그러니까 모든 게 아예 이 유전자가 중복이 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하나만 중복이 되면 거의 절반에서 한 70%까지 품질이나 종자나 과중이나 기형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조건은 이제 80%의 발화율을 가진 거에서 석송자를 5배를 넣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표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이게 주품종이에요. 이쪽이 주품종인데 신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반쪽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신고는 쭉 다 동그라미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쭉 이렇게 중복이 돼서 웬만한 꽃가루 품종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배의 품질이나 종자수나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복이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불화합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동그라미 2개짜리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품종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품종 이름이 여기 보시면 추황배, 그 다음에 만황, 그 다음에 만상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배의 가장 적절한 화분수는, 꽃가루는 추황배가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만상길이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죠. 만황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만황은 거의 이제 재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신고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꽃가루 파트너는 추황배다. 그리고 추황배는 아시다시피 신고보다 꽃이 약 한 3일에서 이틀 정도 빨리 핍니다. 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꽃가루를 주는 품종이기 때문에 빠른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게 원황배, 그 다음에 장심낭 이런 거, 그다음에 화산, 그 다음에 감천 이런 거 많이 따오세요.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70%밖에 품질을 유지 못한다. 결실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숭아 주요 품종별 꽃가루를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 이제 배 얘기를 해서 복숭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꽃가루가 없거나 적은 주요 품종이 있고 꽃가루가 많거나 이제 꽃가루가 있는 주요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가 중복이 되지 않는 거 S3, S9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황이라든지 또 만상길이, 그다음에 만황 이런 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결실뿐만이 아니라 품질 자체도 매우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원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복숭아에는 그렇게 연구가 별로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일단은 이 인공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꽃가루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결실이 잘 안 되는 그런 품종들은 꽃가루가 없다라고 보셔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사자,
이거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은 월봉도 잘 안 달리고요. 천중도 특히 잘 안 달리죠. 명품왕도 안 달리고. 그래서 비교적 결실이 잘 안 되는 품종을 우리가 인공수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중복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꽃가루가 잘 달리는 품종을 하셔야 되는데 꽃가루가 이제 잘 달리고 꽃가루가 잘 달리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잘 달리고 과일이 잘 달리니까 꽃가루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품종들이 찌오마루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흔히 접하실 수 있는 게 유명 그다음에 장호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백도 조생이요. 만생은 없습니다. 만생은 꽃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결실이 잘 되는 품종을 하셔야 되는데 배처럼 뭐 S3이다 S9다 유전자형 이런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숭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따서 이제 적은 잘 안 달리는 품종에 여러분들이 인공수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품종 아까 여기처럼 뭐 만상길이 만왕 그다음에 또 뭐죠? 하나 만상길이 만왕 추황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어떤 품종이 또 이 내가 안 달리는 품종에서 효과가 그 화합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섞으십시오. 그러니까 잘 달리는 품종을 섞어서 수분을 해주십시오. 섞어서 수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호낭도, 그 다음에 유명, 그 다음에 또 뭐 미백조생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품종 정도를 이렇게 섞어서 해 주시면은 어떤 품종인지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입산이 대부분 중국산이죠. 이 중국산 꽃가루가 들어와서 복숭아의 경우에 어떤 품종하고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배의 경우에서도 뭐 설화리라고 합니다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입산 플러스 여러분들이 내리신 그러니까 작업을 하셔서 꽃을 따가지고 만드는 그런 국내산을 일부 섞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꽃가루, 우리가 이제 꽃가루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꽃가루 채취의 품종 수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를 주는 품종을 이제 수분수라고 하는데요. 꽃가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이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의 주 품종보다 약간 빠르거나 같은 시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황이 한 2, 3일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같거나 자 그러면은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중도에다가 해주실 것 같으면 요때는 예를 들면 장호낭도는 또 이 천중도보다 뭐 거의 빠른 것은 일주일도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화기 주품종보다 빠르거나 같은 시기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는 이제 자의 선수입니다. 이 자자는 뭐냐면은 이제 암꽃이라는 뜻입니다. 암꽃이 먼저 성숙을 해요. 그래서 이 복숭아의 그 수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이 암술이 먼저 그 성숙을 하고 꽃가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전부터 개화 후 5일 정도까지 수분 능력이 주품종보다 같거나 약간 빠른 것이 수분수로 적합하다.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같거나 약간 빠른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의 경우는 암술이 좀 더 배보다 더 빨리 먼저 성숙을 한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수도 무조건 꽃가루를 주고 꽃가루를 그냥 이거 꽃가루만 주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천중도의 경우 그렇죠? 장호낭도를 쓰시면 장호낭도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천중도도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동떨어지게 같이 심게 되면 이제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미백 조생이 뭐 7월 말에 따게 되는데 장호낭도는 뭐 예를 들면 9월 하순에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달간의 차이가 나니까 병충해 방지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꽃가루를 주는 나무를 선택을 하실 적에 판단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수분은 이제 작업 순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꽃가루, 이렇게 쑥꽃가루가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암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꽃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술이 이렇게 있죠. 수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양쪽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이 꽃가루가 터지면서 꽃가루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아니면 이 터진 꽃가루가 다른 꽃에 날아가서 이제 붙게 되는데요. 요 수술 요거를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꽃가루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말하면서 꽃밥이라고도 합니다. 약은 한자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꽃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결국 수술에 붙어 있는 꽃가루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꽃을 채취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꽃을 채취하시고 약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붙어 있는 그 꽃가루 주머니를 떨어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꽃 채취는 여러분들이 과수원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 채취는 이거는 조합에 오셔서 농협에 오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 채취를 하게 되면은 꽃 수술대가 같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 또 암술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 약만 남겨놓고 정선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정선을 다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개는 뭐냐면 열릴 개자죠. 그러니까 꽃가루 주머니를 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약 채취와 약정선은 조합에 와서 하시면 설비가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약정선까지 마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25도 정도의 보일러 온도를 맞추시고 땅바닥에다 직접 이 약을 갖다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바닥의 온도가 40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 같은 거나 뭐 베니다판, 스티로폼 이런 거 올려놓으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신문지 같은 걸 펴놓고 아니면 습자지 같은 걸 펴놓고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보니까 뭐 12시간이라 그럽니다만 제 생각에는 18시간 정도. 그 다음에 복숭아의 경우는 이 꽃이 약이 좀 작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결국 만져봐서 수분이 없는 상태 뽀송뽀송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꽃가루 정선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합에 와서 기계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습이 있는 상태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서 만져보면은 우리가 왜 미숫가루, 콩가루 만지면 이렇게 뽀송뽀송 하듯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년에 발화율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년에 만든 것은 발화율 검정은 거의 안 하고요. 이제 증량제를 5배를 할 거냐, 뭐 10배를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순서에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그 꽃을 따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 따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요런 정도. 이거 지금 여기는 너무 어려요. 이건 어려서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꽃들은 너무 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약이라 그랬죠? 요 꽃가루에 달리는 까맣게 된 거예요. 꽃가루 주머니인데 이게 이미 색깔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빨간 빛이 나야 되는데 여기 우측에 빨간 빛이 나야 되는데 이거 까맣게 돼갖고 이미 다 계약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꽃봉오리에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고 이 안에 이 약이라 그러죠. 이 약이 이렇게 분홍색은 아니고 약간 그 빨간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 중간의 형태의 색깔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너무 어린 꽃을 따오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꽃가루를 내시느라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꽃가루가 엄청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찌꺼기가 나오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과수원에서는 지금 한 요 정도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요. 오늘 4월 5일 기준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과수원을 좀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상태인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활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엽기라고 봐야 되고요. 활액이 어린 그 꽃봉오리 레자죠. 이런 정도가 됐을 때 따시면 되고요. 이 개화기는 이제 인공수분을 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채취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따오시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따오시는 게 이제 장심낭, 그렇죠? 모낭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두 가지 품종은 유전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추황인데 추황이 여러분들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따오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측면이 배의 인공수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유전자 형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실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활액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른 과손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형태가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2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 네, 복숭아는 이제 꽃벙어리 채취 시기는 벙어리 꽃 채취 시기는 벙어리가 벌어지기 전에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농협에서 찍은 사진인데 2017년 4월 17일 날 찍었네요. 2009년 4월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굉장히 오늘 빠른 거죠. 올해가 한 열흘 이상 빠른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정도 상태, 요런 정도 상태는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채취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보르도액 살포를 할 때 쓰는 시기고 여기서 채취를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꽃가루 주머니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꽃가루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얻은 꽃가루는 여러분들이 거의 증량제를 섞지 않으시고 쓰셔야 될 정도로 이렇게 꽃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리는 체에다 계속 돌리시면 꽃가루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찌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르고 또 너무 많이 이제 이건 개화가 됐는데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적기에 채취한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제가 4월 5일 우리 조합원이신 네, 처음 오셨어요. 제가 이거 찍었는데요. 이런 정도의 꼭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네, 요것만 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좀 핀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주종을 이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계약, 이제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도 보일러를 온도를 맞춰놓고 밥상이나 스티로폼이나 땅바닥에 직접 닦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숭아는 12시간 정도, 배는 24시간이라 그랬는데 한 18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지나가게 되면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장기 저장을 할 때가 문제지, 물론 이제 발화율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뭐 48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습도보다 건전시는 꽃이 말라서 화분량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 발화율은 20에도 32도씨에서 제일 양호하는데 30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도씨가 가장 적절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간 신작이라고 해서 이제 암술에 꽃가루가 묻었을 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보셨죠? 그것은 이제 발화율하고 거의 같은 온도 범위이기 때문에 25도, 27도에서 30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37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역시 저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저온에서는 거의 발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송자를 섞어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5배량 이내에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의 중복이 없는 경우, 이제 배의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S3이냐 또 S9냐, 여기서 한 가지라도 중복이 안 된 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추황, 그 다음에 만상길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황이죠. 원황이 아니라 만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70% 이상이 됐을 때 5배량을 하게 되는데요. 유전자가 하나라도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5배로, 이론상 5배로 하시면 안 되고 3배에서 2배로 하시거나 아니면 무증량으로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심낭, 원앙,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신흥 이런 것들도 다
5배로 하시면 안 되고 3배에서 2배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꽃가루가 없으시니까 5배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기 이제 주두에 묻은 거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빨간 것이 석송자 증량제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꽃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배로 증량하면은 여기에 이제 꽃가루가 7개 내지 15개고요. 5배 증량을 하면은 꽃가루가 25개 내지 35개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증량을 석송자를 안 섞게 되면 80에서 1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정 시기는 이제 인공수분 적정 시기는 개화하고 3일 이내입니다. 꽃이 펴서 3일 이내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배는 인공수분 3, 4번의 화의 수분을 하게 됩니다. 복숭아는 말씀드렸죠, 결실 위주. 그래서 과수원내 꽃이 40 내지 80% 개화했을 때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결실 관리 기술에 이제 우리가 개화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따져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개화일이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가 개화일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요 먼저 개화 전에 인공수정, 그러니까 결실이 되는 것은 대략 80%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개화일까지 계속 결실률은 상승을 합니다. 이때 하게 되면 이제 힘이 넘치기 때문에 유체가가 되기가 쉬워요, 배의 경우. 그러니까 유체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 꽃자리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별박에 있는 거 있죠, 꽃잎 박혀 있는 거, 그 별박이라고 이제 농가들은 그러는데, 그 유체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적기가 0일인데 요때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한 3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결실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3일률이 지나면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분 적기가, 요때는 정상적으로 과일이 생산되는 것인데, 이 3일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면, 인공수정을 하시게 되면 과일이 작고 기형가가 되기 쉽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수분은 한 3일, 개화일로부터 3일 전에 가능하고, 이때는 이제 유체가 별박이가 될 가능성이 많고, 3일 꽃이 피고 나서 3일 후까지 가능한데, 이 가능한데 3일 후가 되면은 결실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때 하게 되면 소가와 변형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실 관리 방법 기술 중에서 이제 수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암술이 노화가 되면은 또 이제 결실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암술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나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갈변하고 나중에 이제 흑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정이 잘 안 되는 것이 꽃가루 쪽, 화분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암술에 대한 주드라 그러죠, 그 노화도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두세포, 어린 그 세포가 위조라는 게 이제 말랐다는 뜻이죠. 위조, 갈변, 갈색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또 화분관이, 그러니까 꽃가루가 화분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침입이 곤란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가루 화분보담도 개화 2 내지 3일 동안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그 후, 그러니까 가장 이 암술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고온 건조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도씨 이상의 20% 정도의 수분이 있게 되면은 거의 하루밖에 안 됩니다. 일일만 수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죽은 암술에다가 꽃가루를 찍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의 과실과 이제 종자의 역할 설명을 좀 드리면, 배는 이렇게 과심이 중간에 있고요. 여기 이제 종자가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한 세트입니다. 세트가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림을 동그랗게 못 그렸는데요. 그림을 이제 동그란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배가. 또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라 그래? 기형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배에다가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처음에 목적이 뭐냐면은 물론 결실 확보도 있습니다. 결실 확보. 결실 확보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에 인공수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형과 생산이야. 정형과 생산. 정형과가 뭐야? 정형과는 모양이 바른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른 건 뭐냐면은 여기에 2개씩 해서 10개의 5세트의 10개의 종자가 다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자가 생겨야 되는데 종자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뭐야? S3, S9에서 한 개가 중복돼 양쪽에 한 개가 중복이 되면 종자가 잘 안 생겨.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종자가 안 생겼다 이거죠. 다 생겼는데 그러면 일로 찌그러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배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이 나쁜 기형과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종자가 없어서 생기는 게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는 꽃이 이렇게 1번가 피고 2번가 피고 3번가 피고 4번가 피고 5번가 피고 뭐 6번가 피고 뭐 더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의 경우에는 1번가 2번가가 이게 쉽게 말하면 기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정을 시켜주면 다 종자가 형성이 이렇게 됐어도 여기에서 울퉁불퉁한 종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기형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를 3번가 4번가에다가 착과를 시켜준다 이거. 그래서 인공수정을 요 3번가 4번가에다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가에서 4번가를 에다가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실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분수가 없고 이러니까 잘 안 달리니까 이거는 정형과 생산은 나중 문제고 이 결실 확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추항배를 해야, 만상길이를 해야, 만항배를 해야 정형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결실을 하려고 하시니까 장심낭, 원항. 왜? 이 유전자가 하나라도 중복이 돼 있는 이거를 사용을 하심으로써 아까 보셨죠? 절반 정도밖에 그 정형과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복숭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숭아는 이러한 그 기준이 있겠지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형과 생산보다는, 또 복숭아는 씨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 예, 나머지 이렇게 5개 이런 5세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는 정형과 생산 개념보다는 결실 확보라는, 그러니까 안 달리는 거를 달리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간에 그 복숭아가 기형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인공수정을 해주면 더 좋다. 물론 인공수정을 해주면 훨씬 더 결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정형과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과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씨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찌그러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네, 과일이 작고 정상 저자가 없는 쪽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정형과죠. 여기 보시면 정형과가 이렇게 과일 이렇게 아주 딱 모양이 바른 그런 과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 요쪽에 여기도 보면 씨가 없어요. 또 여기도 씨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해. 또 여기도 씨가 없어. 그러니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배에 인공수정을 해준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결실을 확보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꽃가루 저장은 장기 저장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한 20년, 25년 전에, 30년 전에 꽃가루 저장을 하는 농가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산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이제 하질 않으시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꽃가루를 채취해서 이제 습을 굉장히 제거를 20% 이하면 굉장히 많이 없앤 거죠. 저장을 하셨다가 내년도에 사용을 하시면 꽃을, 그리고 나서 또 올해 채취한 거는 또 다시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고 그럴 적에는 영하 20도, 그러니까 냉동실이 우리 가정용 냉장고 냉동실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7도시죠. 네,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장기 저장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 조건은 뭐냐면 20도 이내, 20% 이내의 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습이 돼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바싹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실리카겔, 이제 제습제죠.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습을 최대한 없애 주셔야지,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꽃가루가 죽는다. 단기 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단기 며칠 정도의 저장, 뭐 일주일, 열흘 이런 경우엔 5도씨 정도. 이거는 냉장실이죠. 냉장실에 두시면 됩니다. 자, 사용 시에는 냉장실에서 내일 쓰실 거면 미리 꺼내놔서 실내 온도와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뚜껑을 확 열거나 하시게 되면은 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을 해서 습이 먹게 되죠. 그죠? 습 차이가 아니고 이제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g 단위로 유리병에 분산 저장하면 편리하시고요.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실리카겔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공수분시 궁금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수분 했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2시간 지나면은 한 20% 소실을 내고요. 이때는 이제 2시간 이내에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20mm 이상 비가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또 너무 더워서 하루 만에 암술머리가 빨리 말라버려. 아까 고온 건조하면 그렇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평에 4 내지 6톤 정도를 한 5톤, 5,000리터죠. 5,000리터 정도를 2번 정도 나눠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릴 때 꽃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30도고 습도가 이제 25도로 낮죠. 물을 안 주게 되면 55%밖에 착화가 안 되는데, 물을 주시게 되면 80%, 거의 81% 정도가 착화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개화 기간 중에 흑성병이 이제 비가 오죠. 예, 약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 이제 5시간 정도 지나면 가능하지만 인공수분과는 간격을 좀 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거 옛날에 연구된 자료라 72시간, 3일 지나서 하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은 이제 만개에게 살포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새로 나온 약재들 많죠. 예를 들어서 요새 새로 나온 레빅사 이런 약재들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두주자, 뭐 이런 약입니다. 유닉스. 네. 그 다음에 또 머큐리 두건가요? 네. 이런 약들 개화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약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조합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약을 무조건 이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약재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 약재는 수정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특히 개화했을 때 보르도액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물에 타서 인공수분 물에 타서 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해주기 귀찮으니까 그 착과일 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적당한 꽃가루 양은 1000평에 30g 정도 한다는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 SS기로 꽃가루 타서 바람이 불면 이거는 이제 충매화, 배 복숭아는 충매하기 때문에 수정률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 등에 매는 그 인공수분기 있죠? 바람 불어서 그것도 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술머리 수정 능력은 개화 후 5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후 3일, 4일이 지나가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개화 전에 또 하게 되면은 가능한데, 요때서부터 요때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7일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하게 되면 유채가, 별박이가 나오게 되고요. 뒤에 하게 되면은 기형과나 소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이렇게 만개한 시점에서 잘 상황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오는 한 20도씨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가루 사용량은 뭐 500평에 한 20g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숭아의 경우 꽃가루 품종은 장원항도 유명, 미백조생 이런 것들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입산을 쓰시게 되면 전년도에 보관한 꽃가루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벌통은 1000평에 하나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러브터치 대신에 바람으로 수정하는 장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충매하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바람만 불어도 이게 됩니다.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죠. 과실류는 이제 풍매라고 되어 있는데 충매합니다. 벌레가 수분하기 때문에 러브터치로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분 시간은 아침 일찍 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 10시경 해서 한 4시. 그러니까 대략 한 15도는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 예를 들어서 25도씨 이하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한 10시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4시 이후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인공수분을 하였는데 이게 난 타이밍을 못 맞추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가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 빨간색 요 부분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은 뭐 중간 정도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녹색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도가 20도, 20도, 25도, 30도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상대 습도는 또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높고 상대 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화 1일, 그러니까 하루 차에는 7.9%의, 그러니까 7.9가, 그러니까 뭐 숫자는 간두고 하여튼 이게 7.9 정도의 화분간 신장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온도가 25도고 습도가 한 40% 정도 돼. 그러면 한 이틀 정도까지는 아주 첫째 날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둘째 날까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40%다. 그러면은 한 이틀까지는 매우 좋고, 3일은 보통이고 잘 안 된다. 온도가 20도이면서 상대 습도가 60%인 경우에는 3일까지는 매우 좋고 그 뒤도 괜찮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습도가 어느 정도 한 60%는 있어야 되고 온도는 한 20도 정도가 돼야지 너무 높아거나 온도 습도가 낮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춘다. 그런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수분 하실 적에는 러브터치,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러브터치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2시간 정도 후에 비가 오면은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은 지표면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른 경우에 5배, 그 다음에 일부가 같은 경우에 2배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다른 경우, 추황, 예를 들어서 뭐 원황, 만상길이, 그 다음에 만황, 이런 것들은 5배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장심낭, 원황 이런 것들은 2배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다. 복숭아는 5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섞으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약재 살포시기는 인공수분은 4일 정도가 적당한데 이거는 비가 안 왔을 때 얘기고요. 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약재 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숫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요. 효과가 뭐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복숭아 인공수분 시 이제 주의사항 또 말씀드리면, 말씀드렸죠? 꽃가루가 많은 품종으로 꽃가루 적은 품종이 해줘서 여러 품종을 섞어서 수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산 대부분 다 이제 중국산 꽃가루를 쓰시게 되는데요. 이 중국산 꽃가루는 그냥 하게 되면은 발화율이 30%, 뭐 어떤 거 5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과수원에서 채취해서 만든 거 보면은 뭐 70에서 80% 이상 다 나와요. 근데 중국산은 올해 채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작년, 심한 경우 뭐 재작년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율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을 먹여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을 매겨서 이 꽃가루가 지금 현재 한 5%의 습이라면 이걸 습을 충분히 매겨서 이제 하게 되면 발화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습 처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가습 처리를 할 때는 큰 반찬통을 하나 플라스틱 반찬통을 준비를 하시고 수건에다가 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짜주게 되고요. 완전히 짜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큰 반찬통에다가 바닥에 수분을 깝니다. 그러니까 습을 먹이겠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수건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이제 통을 하나 놓으시고요. 뚜껑 덮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꽃가루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하고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큰 반찬통 뚜껑을 덮어주시고 이거를 한 24시간 정도 처리하시면은 습을 먹어서 발화율이 20%이던 것이 쭉 올라가서 6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기 저장하신 그런 꽃가루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해 증상과 개화기 전후의 과수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과꽃인데요.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받은 꽃이죠. 네, 이렇게 까맣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여기 좀 까보시면 그 과일을 이제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암술 주두죠. 여기가 까맣게 변색이 됐고요. 냉해를 받지 않은 것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방 여러분들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해 피해를 받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변색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까맣게 이렇게 돼서 쓸 게 없죠. 결실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꽃눈이 아예 처음부터 동해를 받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약이라 그러죠. 요 약, 꽃가루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암술머리 주두가 여기 보면은 아주 녹색으로 이렇게 아주 건전한 거죠. 정상꽃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배에 발육 단계별 동상의 위험 한계가 있는데 이제 꽃봉오리가 부풀어 지금 꽃잎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요때죠. 요때가 이제 마이너스 3.5도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략 개화 직전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조금 옛날 자료라 2.3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요. 개화 직전 정도에서 마이너스 1.7도씨 정도가 되면 이제 요 부분 만개기까지 여기에서 개화 1.7도씨에서 30분간 노출이 되면 그 냉해를 받는다. 동상해죠. 그렇게 냉해나 동상해나 같은 얘기입니다. 냉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올해는 꽃이 굉장히 복숭아 화려하게 피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복숭아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냉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복숭아는 이렇게 타는 그런 증상, 마르는 거죠.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네, 이제 배의 냉해 대책을 좀 보면요. 하여튼 3번 내지 5번 과의 꽃에다 실시하시고 인공수분을 여러 번 하십시오. 작년에도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계속 인공수분을 해주셔가지고 평년 수확량의 80% 이상 수확을 보신 과수원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인공수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올해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끝번에 달리는 7 내지 8번과도 착화될 수 있도록 계속 인공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석회성 질소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필사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일주일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대략 장어원 기준에서 0.4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과수원에서는 한
2도 정도가 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6도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7도씨에서 냉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늘 여주 대신에 계시는 조합원께서 이렇게 따시라는 그 연소 자재죠. 예. 그거를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 지원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불을 피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이렇게 연소 자재로 불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제 냉해가 발생을 하면 이제 동해와 냉해가 구분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제 냉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꽃이 까맣게 죽게 되고요. 또 동해는 또 개화 후에 저장 양분이 다 소실이 되죠. 탄수화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장하던 화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꽃이 피면서 그 뒤에 서서히 죽어가는 경향이 복숭아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가 발생을 하면 꽃눈이 아예 트질 않죠. 예, 그리고 나무가 이제 죽게 되고요. 발생할 때는 이제 과실을 따주고 그 다음에 좀 들뜨게 되면 고무밴드로 감싸 주시기를 바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수정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아미노산 제제 쓰시면 좋지만은 보르도액 금주살포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시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보르도액하고 혼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수농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속효성 질소나 영양제, 요소 이런 것들을 연면 시비해 주시거나 영양제, 뭐 아미노산제죠,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직전에 요즘이 될 것 같은데요. 흑성병 약제, 동시방제 약제를 살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이 늦어가지고 꽃소독이 늦어가지고 흑성병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살충제 배나무 2가 걱정된다. 그러면 칼립소, 베르시스 이런 약들은 어느 정도 꽃이 펴도 이렇게 개화기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10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하시고요. 온도는 25도씨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꽃가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쓰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쉬실 때 이거를 그냥 햇빛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시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병 안에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마개가 막혀져 있으면 이 안에 온도가 뭐 30도,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죽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은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는 조금 늦게 실시하시고 결실량을 최대로 확보를 하시고 이제 냉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 같은 경우에 이제 과촉엽이라고 해서 과촉엽이 뭐냐면 이렇게 꽃눈이 있으면 여기서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파리가 나왔을 때 요걸 이제 과촉엽이라고 합니다. 요 과촉엽이 나와서 한 달 동안 자라서 나중에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제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 과촉엽에 해를 끼치게 되면 굉장히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배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병충해를 저거 하셔야 되고요. 개화 전 방제는 저희가 이번에 지도해 드린 거는 미레빅과 칼립소를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화 중에는 뭐 레빅사, 머큐리듀오 이런 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서는 과수원의 이제 상꽃, 요즘입니다. 요즘 진암리 백록산 꼭대기 부근 과수원은 거의 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금 상꽃이 한두 개 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원항도 같은 경우 좀 빨리 피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보르도액을 살포를 하시게 되겠고요. 더수반이나 스미치온을 혼용하시면 되겠고요.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살포하지 마시고 살포하시려면은 조합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보르도액은 비를 뿌려놓고 비를 맞게 되면은 약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살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해가 있으면은 다콘이라고 더수반하고 요소를 일반 농약하고 요소를 0.5% 물 25마리에 2kg 정도를 넣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화 직전이나 직후
속효성 들소를 연면살포해서 영양성장을 돕도록 하고요. 청어병이 별로 없는데 계속 보르덱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델란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델란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낙화 꽃이 지려고 꽃이 한두 개 떨어질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르덱을 사용한 과수원도 마찬가지로 델란하고 이제 진딧물약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배의 흑성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화기와 5월달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신고배 어린 육아인데요. 이렇게 흑성병이 오면 이제 딱지 맞았다 그러죠. 딱지가 어렸을 때 갖고 노는 게 그것만 딱지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하죠. 예를 들면 복숭아는 마른 기스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마른 기스는 한 상자에 10,000원을 받아요. 근데 배는 마른 기스 딱지죠. 딱지는 한 상자에 3,000원 받나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숭아에 비해서 파치가 병과가 훨씬 가격을 더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성병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흑성병은 이제 낙엽 속에서도 있고요. 인편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요. 봄비에 날리죠. 봄비에 날려서 초기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뺑글뺑글 돌다가 낙엽에서 월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에 묻어도 손에 안 묻어요. 손에 안 묻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만지시면 손에 묻습니다. 2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때가 요 개화기, 그 다음에 봉지 씌우는 시기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신고배는 이제 감수성이라 그러죠. 뭐냐면은 잘 걸려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품종, 예를 들어서 뭐 장심낭이라 이런 것들은 이건 내성이에요. 내성 잘 안 걸린다 이거지. 네. 어쨌든 뭐 내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안 걸리는 거를 내성, 잘 걸리는 걸 감수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고배는 유난히 이 흑성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치가 가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과일에 아까 그림처럼 과일에 이렇게 막 흑성병이 박히는 게 아니라 여기 방제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 딱지 하나 딱 찍힌 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파치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흑성병은 이제 그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하여튼 숙명적인 과제인데 대략 한 15도 정도의 기온을 넘어서게 되면 한 20도 이상, 2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흑성병은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뭐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흑성병의 경우에는 비와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하려고 하려면은 비가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기 전후에 쓰는 약재를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흑성병 방제를 위한 농약 핵심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병은 예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방 위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미 발병되고 나면 소용없어요. 예방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 흑성병 같은 경우에는 비하고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시간 정도 비에 젖어 있으면 발병합니다.
그래서 흑성병은 비의 시간이 문제고요. 얼마나 길게 왔느냐. 다시 말하면 젖어 있었느냐가 문제고요. 적성병은 시간보다는 비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흑성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은 예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방. 그러면 예방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살균제 중에서 카군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카군이라는 약제는 보호살균제예요.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미리 뿌려놓음으로써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군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뭐 다이세님 사시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카군의 단점은 뭐냐면 비가 어느 정도 양 이상 오게 되면 얘가 보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실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시간 이상 왔다 이거죠. 10시간 이상 왔다고 했을 경우에 보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치료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 그러니까 치료제, 예방 치료가 있죠. 그래서 이 치료제는 결국 사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군이라는 살균제를 쓰셔야 되고요. 카군이 10시간 이상 이제 그 이내에는 카군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 사군으로 이걸 뭐를 해야 돼? 보완 방제를 해야 된다. 보완 방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이게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군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군이라는 약제는 예방 위주의 약제이긴 한데요. 이거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내지 3일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다군은 기본적으로 예방제이지만 치료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치료제라기보다도 치료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예방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뿌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굳이 카군을 먼저 뿌리지 않고 다군을 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카군은 여러 번 뿌려도 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몇 번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습니다만은 3번 이상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카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센 뭐 벨쿠트 이런 약입니다. 벨쿠트 이런 약들을 위주로 비 오기 전에 뿌려주시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이 되어지면 다군의 약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군을 찾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길게 갔을 경우에 사군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군을 써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약입니다. 무슨 졸 뭐 예를 들어서 바이코, 헥사코나 졸, 프루겐 뭐 이런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만약에 가군이나 다군을 뿌리지 못했다. 비가 오기 전에 그러면 치료제를 해서 사군을 뿌리셔야지 치료제를 쓰지 않고 카군을 뿌리시게 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다이센을 뿌리신다거나 보르도액을 뿌리신다거나 뭐 석회화합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파리가 나오면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다이센을 뿌린다든지 벨쿠트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약제를 선택을 해서 비가 오느냐, 개화기냐, 비가 오기 전후냐, 개화기였느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 메시지로 원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뭐 복숭아나 사과나 또 다른 병에도 준용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내용입니다만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성병이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굉장히 특히 4월달 개화기서부터 5월달까지 6월 한 중순까지는 이 약제 선택을 잘 하셔야 흑성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복숭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곰팡이병에 의한 살균제는 대부분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약제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준용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교육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 온라인 강좌가 이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교육 효과나 또 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이제 밖에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 주실 사항이나 또 이렇게 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월 정기 영농교육 교육 이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전화로 이렇게 하시고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70-4519-1482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070-4519-1482 이쪽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전화, 휴대전화로 하셔야죠. 네, 휴대전화로 하셔서 그 전화 신호가 가고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들으신 다음에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가 우리 조합 농협에 신고된 그 농협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이 교육이수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는 나중에 저희 지도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조합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 아니면 일반 전화로 하셔서 일반 전화는 031-641-5215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과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요번에 4월달 교육 정기 영농교육 들었으니까 영농교육 들었으니까 이수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등록은 뭐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그 어떤 서류 같은 거 띄실 때 또 뭐 세금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뭐 상 같은 거 받으시는데 또 아니면 보조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적에 교육 받았는지 뭐 이런 거를 증명해 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전산으로 이거를 이수증명서를 띄워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지정된 기일 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정기 영농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